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손인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종합파 50주년을 기념하여 회고와 미래 비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기 위해 자리해 주신 내외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우중호 전임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낙인 전임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세정 전임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기학 영원 아웃도어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홍림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준정 교육부 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준기 기획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미래전략원 맡고 있는 강원택입니다. 일단 저희 전략원이 그 종합파 50주년 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80년대 초반 학번인데 처음 그 관악에 왔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굉장히 허허벌판이라는 느낌이 많았고, 지금 우리가 다니는 저 길도 다 논밭이었는데 지금 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뭐 거의 상전벽해라고 할 만한 발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50주년을 한번 회고하는 이런 그 뜻깊은 행사에 같이 하게 돼서 되게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지난 50년의 변화 속에서 서울대의 발전을 이끌어 주신 그 전임 총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돼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생전에 계시는 모든 총장님께 다 연락을 다 드렸고 개별적으로 다 통화를 했었는데, 모두 10분, 그 이현재 총장님이야 10분이 지금 계시는데 다들 참석하고 싶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뭐 이기준 총장님도 엊그저께까지 연락을 주셨고, 또 이수성 총장님도 이틀 전까지 고민하시다가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힘드시다고 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안타깝고, 또 그 학교를 생각해 주시는 그 전임 총장님들의 마음을 다 고맙고 감사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대학의 50년의 역사를 데이터로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는 우리 박인권 대학혁신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직접 참석은 못하셨지만 동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전해주신 반기문 명예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략원이 이제 금년으로 3년이 되는데, 그동안 3년 동안의 활동 보고를 위한 영상도 한 10분짜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니네들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또 많은 자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뭐 앞으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와 관련된 또 전임 총장님들이나 우리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도 전략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다른 행사를 많이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홍림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저희 개교 기념 주간입니다. 79주년이고요. 79주년을 맞는 서울대학교의 항상 개교 기념일에 그리고 개교 기념 주간에 저희가 매년 하는 그러한 작업이긴 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성과면 성과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 서울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비전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그것에 어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79년에 서울대 역사에서 많은 우여곡절 그리고 발전의 어떤 큰 성취의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대 차원에서 큰 변화를 시도했던 중요한 계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법인화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 79년 역사에서 저는 특히 1968년부터 시작이 됐고 1975년에 처음 관악에 입학식이 있었던 그래서 이른바 관악 시대 이제 50주년이 또 중요한 하나의 서울대 발전의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합화의 의미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그런 믿음, 결의의 대학 서울대학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합화가 단지 관악으로의 캠퍼스의 이전, 물리적인 이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그러한 국민들의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로서의 종합화의 의미가 무엇이었나를 저희가 50년을 한번 회고하면서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미래 50년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역사 종합화의 50년의 역사는 바로 대한민국 그동안 75년부터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50년이 저희 서울대학교의 50년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모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분의 전임 총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성원들과 같이 그러한 종합화 50년 그리고 미래 50년에 대한 또 지혜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또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더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세 분 총장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국가미래전략원 행사에는 항상 오십니다. 우리 성기학 회장님 많은 전략원에 대한 관심 나아가서 서울대 그리고 국가에 대한 큰 성원 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오늘 모쪼록 뜻깊은 시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기학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외람되게 제가 여기서 축사를 해야 될 처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유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따라서 몇 말씀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말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최문환 총장께서 재임하셨을 텐데 우리 그 선친하고 우석 선생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매일 오셨어요. 거의 오셔가지고서 술을 맨날 자시고 해서 내가 술 신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교가 새로 캠퍼스를 옮기게 되는 말씀을 해서 저는 일찍 엿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리고 또 이 건물을 짓게 된 동기는 내가 존경하는 우리 낙자 성자 쓰시는 집안 어른께서 네 저 총장 좀 도와줘야 된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때서부터 생각을 해가지고서 우리 성낙인 총장 계실 때 그때 해서 그 재임 동안은 제가 완성을 못하고 아직 뭐 변변히 개업 이 건축을 준공했다는 식도 못했습니다만 언제 차제에 한번 우리 성낙인 총장님 모시고 또 그 낙자성자 어른도 좀 모시고 한번 제가 그때 약속드린 대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 건물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느끼고 뭔가 동문들이 또 서울대학의 앞으로의 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그 행사에 지난 며칠간 행사에는 제가 다른 해외 일정이 있어서 못 와서 저로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반기문 명예원장님의 축사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 반기문입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이 지난 2022년 2월 24일 설립되어 지금까지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간의 대립,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제2기의 출범 등 혼돈과 불확실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국가미래전략원은 한 걸음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온 값진 여정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국가미래전략원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하신 오세정 전 총장님, 김병년 초대 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문적 인프라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하고 협력하며 이 시대의 핵심 과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크고 담대한 비전을 펼쳐나갈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인구 절벽, AI 등 첨단 기술 패권, 미중 대립과 북중러의 밀접한 관계 형성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 등 대내의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국가미래전략원과 같은 정책 연구기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연구 그리고 다양한 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이 유홍림 총장님과 강원택 원장님의 지도하에 앞으로도
선도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국가미래전략원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으로 세계 속에서 크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 아낌없는 성원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외빈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인권 대학혁신센터장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데이터로 본 서울대학교의 역사, 현재, 미래입니다. 강연을 해주실 박인권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대학혁신센터 박인권입니다. 저희 센터는 2019년도에 오세정 총장님 계실 때 기획부 총장 직속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서울대 발전 방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떤 대학 혁신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종합학업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서울대 역사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 역사입니다. 서울대학교는 1895년도에 근대식 국립고등교육기관에 이제 토대를 두고 1946년에 개교해서 1975년에 이 관악 캠퍼스로 이전해 왔습니다. 대학 종합화를 이루었습니다. 2012년에 법이나 2025년에 종합화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화 50주년이라는 것은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캠퍼스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제와 조직을 개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대학 운영 체계를 표준화해서 우리 서울대가 진짜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계기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04년도에 QS 그 대학평가 순위에서 118위 였었는데 2025년도에 31위까지 20여 년 만에 87계단이나 껑충 성장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고요.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종합화를 기점으로 해서 단과대학 수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양적으로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는 13개 단과대였던 것이 지금은 16개 학부 기준입니다. 16개로 성장했고 학과는 86개로 성장했습니다. 그 개설 과목을 보시면 80년대 3,000여 개였다가 1,000개 넘게 개설 과목이 증가했고 전문대학원도 4개였다가 지금 11개에서 16개 학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서울대가 다양한 그런 학문 영역들을 그런 포괄해서 어떤 교육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교 이래 지금까지 학사 24만 5천 명, 석사 11만 4천 명, 박사 3만 9천 명 정도를 배치를 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가지고 사회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졸업생의 이제 취업 성과 이것은 이제 그 주로 소득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계 대학에서 4위, 굉장히 높은 성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졸업생 평판도를 보면 16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졸업생들의 성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교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교수 숫자를 보더라도 우리 종합할 때는 1,300명 정도였던 것이 전임 교원 기준입니다만 지금은 1,000명 이상 증가해서 2,300명. 그다음에 비전임 교원까지 하면 거의 7,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는 대략 약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의 교원 내외 장학금들을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제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그런 장학금이 다른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25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영역을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우수한 그런 연구 결과로 국가와 세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수혜를 보시면 이제 통계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통계에서 한 1조 가량 되기도 하고 순수 이제 R&D나 연구로 보시게 되면 7천억 원, 7,300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를 보시게 되면 SCI 논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간 9만 편이 넘는 논문이 나오고 있고 매년 10,000편이 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세계적인 탑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양질의 연구를 위한 그런 여러 교수들의 노력으로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래서 그 상위 1% 인용 지수로 봤을 때 상위 1%에 해당되는 그런 우수 연구자가 2014년도에 3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4명까지 성장을 해서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호암상 14명, 경암상 22명, 청암상 6명 이런 아주 명성이 높은 그런 상도 많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최근에는 이런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요. 대학이 그 상하탑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산업이나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발전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예를 들어서 특허를 보시게 되면은 2004년도에는 추론이 한 300건 정도 이렇게 적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00건까지 이렇게 추론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 이전 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다른 전국 대학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저희가 이제 매년 한 7배 넘는 그런 기술 이전 수입을 거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공헌 영역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런 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위한 직접적인 그런 기여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가, 세계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사회 공헌 사업 운영이나 참여 인원은 2013년 이후에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통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데이터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상황들이 크게 좋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국제 그런 봉사 활동들을 많이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나갈 수가 없어서 디지털 사회공헌 활동 이런 식으로 대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지만 최근에 다시 많이 회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2020년도에 그런 그 디지털 공헌도 약간 있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어서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많은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39개에 불과했던 그런 평생교육 강좌 수가 2024년 오게 되면 700개가 넘게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2020년 코로나 시기 이후에 오히려 그 사회가 급변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학교로 많이 돌아오는 그래서 연간 15,000명 정도의 그런 평생교육의 수요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평생교육을 비롯한 사회공헌 노력을 서울대가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영역입니다. 국제화는 이제 서울대가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적인 그런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양적인 성장을 많이 거두었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99개국 학부생 99개국에서 169명이 이제 입학을 했고 가장 많이 오는 나라는 몽골, 그다음에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생에 비해서는 대학원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 99개국에서 나라는 구성은 다릅니다. 어떻게 우연히 숫자는 일치했고요. 919명의 대학원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몽골. 현재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 수가 석박사 재학생 기준으로 하면 4,000명이 좀 넘기 때문에 한 20% 정도 학생이 글로벌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지금까지 교과 활동, 어떤 석박사라든지 학부 이런 교과 과정을 통해서 정규 교육을 통한 그런 국제화도 있었지만 이런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도 꾸준히 그런 국제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서울대에 들어와서 학문과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IS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서머 프로그램에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교과를 배우고 해외 유수한 대학에 나가서 그런 실습도 하고 현장 참여하는 그런 SWP, SNU in the World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그 연수나 연구를 하는 스터디 어브로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난 10년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참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한 10,0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많은 양적 성장을 거치고 있고, 이런 양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런 인프라일 텐데요. 우리 학교 발전의 원동력은 뭐니 해도 발전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000억 원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2017년에 그 굉장히 큰 액수가 들어왔는데, 그때 보면 삼성에서 연구공원에 그 연구동을 건립 위해서 1,470억 원을 기부하는 바람에 그렇게 큰 통계가 있습니다만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내외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 서울대의 모습은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는 그 대한민국 학문 탐구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 관악 캠퍼스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의료 리더를 양성하는 연건 캠퍼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흥 캠퍼스, 그리고 그린 바이오 과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평창 캠퍼스, 그리고 첨단 농업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듯 수원 캠퍼스, 이렇게 멀티 캠퍼스로 구성을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상생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울대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학생 종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졸업 이후까지 해서 약 30년간, 하버드에서는 50년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저는 일단 30년 목표로 해서 조사를 했고, 작년에 1차 년도 하고 이제 올해 2차 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공 선택 이유를 보시면 역시 서울대 학생들은 학문에 대한 흥미가 가장 중요한 선택 이유고, 소질과 적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진로를 보게 되면 재학생들하고 졸업생들이 약간 달랐습니다. 재학생들 희망컨대는 대략 한 50% 학생 정도는 취업, 그 다음에 한 37%는 대학원 진학 이런 것을 이제 희망을 했고, 나머지 한 13%가 창업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그 패널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이제 취업을 했고요. 대학원 한 24%, 그다음 창업이 한 6%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학생들은 이제 분야를 보면 경영, 행정, 사무가 가장 많고, 그다음 교육, 연구, 그다음 기술, 공학, IT 분야로, 그다음 이제 의료, 보건, 복지로 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공 만족도가 강의 내용이라든가 학과 행사, 그다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삶의 행복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반 청년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삶의 의미와 생애 목표식도 상당히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삶의 생애 목표식을 보게 되면 명예와 자기 성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물질적인 부분은 조금 가치관에서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2025년 종합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대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또 다른 그런 50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총장님께서 얼마 전에 선포하신 그 비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를 넘고 융합을 통한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역 상생을 위해서 지역을 잇고 연대와 상생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해서 기술 협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대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사회공헌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대전환 시대를 이끄는 지적 탐구의 어떤 중심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부 대학을 올해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요. 어떤 초학제적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고, 어떤 도전 혁신, 사회 공헌, 문제 해결, 의사소통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베리타스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성공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LNL이라는 것인데, 이제 기숙사에서 기숙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교생이 다 하지는 않고 일단 선택적으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삶과 어떤 배움을 융합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주 만족도도 높고 그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 효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시공간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교육 방식 혁신을 위해서 어떤 디지털 교육학습 모델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입니다. 연구 분야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 그런 진취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파인 융복합 연구 플랫폼이라는 그런 장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연구력을 결집해서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 연구 기획 허브로서 서울대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어떤 글로벌 공동 연구 협으로서 도약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협력, 국제적인 대학들, 연구기관들 협력을 꾸준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도 역시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혁신의 첫걸음으로서 서울대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다양한 창업 지원, 여기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그런 창업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특히 이제 학사제도들 창업을 위해서 휴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사업 고도화를 지원한다든지, 창업 초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도형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SNU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시흥 캠퍼스는 저희가 ABC 캠퍼스라고 이렇게 지금 장명을 하고 있는데요. AI, 그다음에 바이오 컬티베이션, 이 어떤 연구 교육의 어떤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지역 사회 상생을 위한 노력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학문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생과 나눔을 실현하는 그런 사회 공헌,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가 미래 전략원과 같은 그런 싱크탱크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그런 그리는 비전을 그런 연구로서 제시하는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공동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대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그런 상생하는 그런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뻗어 나가서는 세계적으로 아시아 중저소득 국가의 주요 대학들과 지식 기반 글로벌 공헌 활동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우리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서울대가 그런 그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는 분야로 이제 국제화를 저희는 뽑고 있는데요. 세계로 지평을 넓히는 그런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글로벌 우수 학생을 이제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까지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구 인력 유치, 그다음에 성장 지원 체계를 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내 연계 기반의 커리어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대학혁신센터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1975년에 이 관악 캠퍼스로 집중해서 종합한 것이 첫 번째 종합화였다면, 우리 버추얼 공간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종합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데이터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학내에 있는 여러 대학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우리가 새로 도입할 때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 대학혁신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연구, 산학 협력, 대학 운영의 연계성, 신뢰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종합화 50주년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인류의 난제에 맞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계를 넘고 지역을 잇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 우리 대학교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까지 조명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박인권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가미래전략원 3년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전략원이 걸어온 여정과 주요 성과들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시며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복합적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 싱크탱크, 정책 플랫폼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가미래전략원은 장기적이고 다학제적인 연구 클러스터와 최근의 이슈들을 기반으로 융복합적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TF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무게감 있는 정책 연구 결과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연구 성과를 정책 결정자 및 일반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가 전략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주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여 공공 담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적 대응 전략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은 7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는 첨단 기술, AI,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를 예측합니다. 경제 안보 클러스터는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주권, 첨단 산업 전략 등 경제와 안보의 교차 지점에 주목합니다. 인구 클러스터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합니다.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국제적 역할과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연구합니다. 민주주의 연구 클러스터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심도 있게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 클러스터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 녹색 산업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출범한 팬데믹 클러스터는 그 역할을 마치고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균형 성장 클러스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지역 간 격차 해소, 지방 분권, 지역 혁신 전략 등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중요한 분야별로 한국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10년 뒤를 내다보고 도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던져진 도전적인 주제들은 과학기술계와 후속 세대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랜드 퀘스트를 도출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 사회의 미래 담론을 선도할 수 있다는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과학기술계, 나아가 산업계 전반에서 기술혁신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변화의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지난 3년 동안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먼저 공급망 지배력 지수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수치화하였고 공급망 리스크 스코어를 개발하여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리스크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술 경쟁이 경제안보의 핵심임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 분야에서 각 국가의 역량을 측정하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가진 잠재력과 한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2025년 새 정부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심 산업별 맞춤형 경제안보 전략을 개발하고 전 세계 경제안보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협력적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는 지난 3년 동안 인구 변화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코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내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인구학적 사회 경제적 요인을 규명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전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 개선에 공헌했습니다. 또한 최초로 당내 전망에 기초한 합리적인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분석하고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외국인 정책 수립에 직접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단계 사업 기간에는 기존의 코어 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확장 발전시키는 한편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 및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높아진 국력에 걸맞은 국가 비전과 이익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미국 새 정부의 선제적으로 제시한 중국 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싱크탱크 CSIS와 공동 웨비나를 통해 해외 정책계에도 확산되었고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연구에서는 글로벌 한국의 비전과 원칙을 토대로 종합 외교 안보 전략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서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시각과 영향력을 넓혀 가겠습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한국 사회 내 이러한 부정적 변화를 직시하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 내 정치 개혁과 시민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21세기 획기적인 기술 혁신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과거 발전주의 틀을 넘어선 포스트 발전 국가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민한 결과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전 세계적 변화, 그리고 한국 사회 내 변화를 동시에 인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민주 시민 교육의 방향과 정치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청사진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거대한 난제이자 화석연료 문명을 전환하는 세계사적 도전입니다. 지난 2년간 학문간 융합연구와 정책 재원을 통해 탄소 중립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1차 년도에서는 학내 탄소 중립 교육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열 에너지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으며 2차 년도에서는 AI와 탄소 중립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세계 유수 대학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했고 서울대 교수들이 말하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혁명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3차 년도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산업, 나아가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까지 포함해 산업 대전환 전략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 클러스터는 앞으로도 학문, 정책, 산업, 국제 협력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전략 수립과 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방 소멸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지역 성장 한계라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균형 성장 클러스터는 이제 막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시장과 계획, 인구 구조, 주거 복지, 가족과 돌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이해하고 진단하고 또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 틀 안에서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과 실증 분석 결과와 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은 서울대학교의 연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교 내외에 우수한 전문성을 융합하여 연구자,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하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의 교류, 공동 연구, 지식 공유를 통해 국제적 이슈와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식 교류의 장을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은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한층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 인구위기, AI와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 연구를 심화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외 연구기관들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한국적 시각에서 세계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지식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결정자와 시민사회 간의 건전한 소통을 촉진하는 열린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포용적인 정책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의 앞으로의 성과와 기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임 총장님들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메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종합화 50주년 맞아서 지난 서울대학교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특히 그 발전을 이끌어 오신 전임 총장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하셨던 일이나 또 회고도 좀 하시고 또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발전과 관련된 제언도 해주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좀 더 많은 총장님들이 오실 의향을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 분 총장님께서 오셔서 덕분에 시간은 좀 넉넉해졌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선우 총장님부터 편하게 그동안의 회고라든지 모처럼 오셨는데 느낌이라든지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좀 서울대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 복장이 좀 너무 젊은 스타일이 돼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예, 좀 죄송합니다. 어디 가든지 서울대학교 총장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주 거룩한 것을 지나가지고서 상당히 엄숙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늘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을 시작한 지가 96년이었는데요. 그때가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이었습니다. 96년이요. 그래서 1946년에 처음 개교를 해가지고 50주년 기념 행사를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했는데 이제 종합화가 50주년이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임명된 지가 74년 1월 1일자로 됐고 그 다음에 75년에 관악으로 좀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그 변화는 뭐였던가 하면은 물론 여러 개의 캠퍼스가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한꺼번에 모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은
대학의 구조를 조정하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물리과 대학에 있었고 그리고 상과 대학에 있었고 뭐 여러 개 대학이 있었는데 그거를 3개 대학으로 인문, 사회, 자연으로 가르고 그리고 상과 대학을 없애고 경영대학을 새로 만들면서 이러한 큰 조직의 변화가 사실 이 한꺼번에 모으는 것보다도 서울대학교로서는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학문 분야별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50년이 지난 후에 과연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와서 그 조직을 제가 다시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 조직으로서 굳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옛날에 물리과 대학의 그런 장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이 사회 변화를 보는 거 보면은 기술 변화라든지 사회 변화를 보면은 이 한 개의 학문 분야를 가지고서는 참 그 사회가 발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새삼 느끼거든요. 특히 근래에 가지고서 AI가 발전이 되면서 AI라는 것이 한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갖다가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기술 발전에 있는 게 비해 가지고 저희 대학의 학문 발전이라는 것은 학과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학과 그리고 대학의 그 벽이 너무나 있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 대학 자체 내에서 그러한 이 하드웨어적인 변화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저희가 어떤 기회에 캠브리지 대학의 총장을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 아주 독특한 관습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점심 시간에는 자기과 교수하고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그게 자기네 아주 독특한 학교의 풍습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점심을 먹으면서 같은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가지고서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융합대학원을 만들었잖아요. 과연 그게 융합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융합이라는 것은 자기가 옆에 학문을 잘 알아야지 융합이 되는 거지. 그게 독자적인 사람을 갖다가 둘이 합쳐가지고 융합을 하러 하는 거는 그거는 그 형식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 융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대학에 있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 국가대학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 놀란 것이 물리학에 전공한 사람이 생명공학에 강의를 합니다. 그게 정말 융합이 아닌가. 우리 서울대학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리학한 사람이 생명공학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지 가지.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서는 학부에서 한 전공에서 13과목 이상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옆에 과목을 들어라 이게.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융합이 되고 보다 더 좋은 학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다소 이제 서울대학도 그런 벽을 조금 허물기 시작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생물학과의 3개 학과가 통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적으로 이제 되는데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학과의 벽을 틀 뿐만 아니라 대학의 벽을 갖다가 트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좀 우리가 그런 좀 대학의 개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서울대학이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그러게 되면은
학과의 그 벽을 헐고 대학의 벽을 헐어가지고 학생들 지금은 학과 중심의 운영이 되지만은 이제는 학생 중심의 그 학과 운영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의 학문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유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우리 학교가 좀 발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변화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분야를 보면은 대개 교육계통 아니면 연구계통입니다. 너무 한정된 분야에 우리 졸업생들이 취직을 하는데 이제는 우수한 학생들만 뽑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우리가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그 장기적인 그러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거를 조금 더 이 미래전략연구소에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항상 우리 교수들 사회는 그렇습니다. 아주 큰 목적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반대가 아주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타결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그러한 학교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그동안에 좀 느낀 생각입니다. 뭐 실천적인 방안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는 좀 대학이 좀 개혁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총장님이랑 본부 부교직 교수님들 계셔서 이쪽 보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략원 잘해보라 그랬어서 그 회고도 있으니까 처음에 지금 50년 전에 서울대학교가 처음 관악으로 왔을 때를 기억하는 분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혹시 그때 좀 느끼셨던 점이 있으면 좀 몇 말씀 좀 해주시죠. 그때 저희는 공과대학은 80년에 옮겨왔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한 5년 동안에 저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79년부터 교무부처장이라는 직을 그걸 해가지고 학교에 그 돌아가는 구조적인 뭐 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너무 그 법적으로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런 거를 좀 벗어나면서 좀 자유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율성을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자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조금 좀 더 그 대학 간에 그때는 전과는 전혀 뭐 가능하지도 않았었고 우선 뭐 그 학교 분위기는 새로 캠퍼스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제대로 잘 돼 있지 않았었죠. 뭐 식당도 별로 시통치 않았고 제일 큰 문제는 교통이었죠. 교통도 뭐 하고 또 학교가 새로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50년 전하고는 뭐 지금하고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 동안에 여러 청장님들이 많은 개선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어느 대학 가봐도 서울대학 같은 그런 대학은 없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주제로 뭐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더 다시 청하기로 하고 송 총장님. 예.
예, 우리 여러분들 총장님 비롯해서 원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기학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사실 종친입니다. 창녕 한 동네 이웃 동네 가서 오죽했으면 저희 선친하고 우리 성기학 회장님 선친하고 보통학교 동기동창생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석 경제관인데 우석이 선친 아호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농업과 새마을 운동의 효시격으로 경화회라는 걸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60주년 행사를 제가 가서 저도 뭐 축사도 하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 그 모자에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우석 선생께서 하시던 경화의 이 마크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우리나라 농촌 계몽 새마을 운동의 효시인데 그때 저희 형님이 이제 뭐 제가 6째고 90 넘었는데 제가 총장 되니까 우리 성 회장님한테 우리 집안에서 돈 낼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고 강권을 해가지고 사실은 뭐 재벌기업 이외에 서울대학에 이렇게 그 당시에 2016년에 현찰로 100억을 내셨는데 더구나 이 성 회장께서는 서울 사대부고의 서울상대이기 때문에 서울 사대부고 서울상대 동창회장 하시면서도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시아연구소에 가면 제일 큰 홀이 영원 홀인데 그것도 우리 성 회장께서 기증하신 건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국가전략연구원의 이 모태가 제가 총장할 때 2016년 그 위에 총리까지 한 김부겸 그리고 김성식 의원 이 사람들하고 학교에서 송홍원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는데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서울대학교가 뭔가를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때 뭐 국가전략위원회인가를 만들어서 첫 세미나를 바로 그 영원홀에서 했어요. 그때는 송홍원 교수가 이제 위원장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도 그랬고 송홍원 교수도 잠룡내시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지사 남경필, 충남지사 안희정, 제주지사 원희룡 이 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했는데 다들 쟁쟁했어요.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평가가 다들 달랐어. 다들 각자 4명 인기 투표를 하더라도 거의 뭐 똑같을 정도로 아마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됐으면 나라가 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 제가 사실은 이제 총장직을 끝내고 있으니까 밖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대학의 역사적인 정언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역대 총장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언제 유용림 총장한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1960년대 법대 학장 하시던 유기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작고하시면서 유기천 재단이라는 걸 후학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뭐 이제 거기에 이사로 있는데 그러니까 전임 서울대 총장 중에서 유일하게 당신 명의의 재단이 있는데 그게 그 어른이 뭐 아주 연세가 연로하셔서 미국인과 결혼을 하셨는데 손이 없고 이래서 그 남은 유산을 조카들이 다 양해를 해서 이제 지금 벌써 뭐 20년이 넘어서 잘 작동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총장님 경우도 보면은
제가 재임 중에 박봉식 총장님이 작고하셨고 우리 아마 오 총장님 재임 중에 권희혁 총장님 작고하셨고 오늘도 보니까 위에 선배 총장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 역사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뭐 전임 총장이 3명밖에 안 와가지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말씀. 제가 총장 재임 중에 서울대학교 역사라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1895년입니다. 1895년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육기관, 이를테면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전신이 있고 또 하나는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관양성소가 있었어요. 법관양성소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원님 재판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근대 사법에 따라서 판검사 변호사를 분리하자 해서 교육을 시킨. 그래서 이 법과대학 가면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1회 졸업생이 우리가 잘 아시는 이준 열사예요. 이준 열사가 대한민국 초대 신식 검사입니다. 처음에 검사를 법관양성소를 나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과대학 교정에 이준 열사 동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동창회장이던 나중에 동창회장은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 미대 학장이 그걸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시비가 붙었는데 법과대학 동창회에서는 법관양성소가 먼저라 그러고 사범대학 동창회에서는 뭐 사범학교가 먼저라 그러고 했는데 그때 기록에 사범대학이 먼저로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법과대학 동창회에서 저를 갖다가 총장이라는 자가 뭐하냐 해서 엄청 야단을 맞아가지고 뭐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했다는데 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946년으로 가는데 저도 총장 취임하기 전에는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이 미국 사람이라는 건 몰랐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 총장실에 가니까 회의실에 보니까 역대 총장들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초대 총장이 미국 사람이에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때가 미군정청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정청에 오신 분 중에 그래도 대학인데 뭐 박사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미군정청에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박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총장을 시켰다는데 뭐 대위라는 설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묘한 것은 그분이 한 1년 하다가 아직까지 미군정청 시절인데 1947년에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그게 뭐 왜 그런지를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주년 관악 50주년인데 저희들은 학교를 이제 대학원까지 동숭동 법대에서 다녔습니다. 지금 뭐 뒤에 앉은 분들은 모르겠을 텐데 대학로에 원래는 개천이 있었어요. 대학로 길과 동숭동 본부 캠퍼스와 법과대학 캠퍼스 들어가는데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 미라보 다리라 그러고 뭐 그때 문제는 데모하다가 뭐 확 밀면 그냥 거기에 빠져요. 근데 완전 시궁창이었어 그때는. 근데 지금 덮어놓으니까 모르는데 거기 지금 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와 사대 부속 여중이 지금 법과대학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에 법과대학 학장할 때 당시 제 카운터파트 동창회장이 정해창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법무장관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 그래도 학교에 있었던 자리 기념표지라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그 학교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묘하게 또 약간의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입구에 딱 정문 들어서면
아주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다가 표지석을 하나 세웠어요. 여기가 법과대학 있던 자리다. 그래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학교를 어느 날 뭐 그게 뭐 75년인지 6년인지 한번 학교 옮겼다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대학이 될래나? 근데 그때는 강남이 거의 없을 때 아니에요. 버스를 탔는데 뭐 잘못 탔는지 말죽거리를 돌아가지고 가는데 그게 전부 비포장도로야. 그거 돌아가지고 그때 왔을 때를 보니까 같은 건물에 법과대학하고 사범대학이 같이 있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뭐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뭐 그런 시절을 거쳐서 제가 2004년부터 법대학장을 했는데 2005년에 미네소타 프로젝트 4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 6.25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네소타 미 국무성에서 계속해도 됩니까? 예. 미 국무성에서 한국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학 발전을 돕는 프로젝트를 미네소타 대학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한국의 서울대학의 11개 단과대학의 학생들을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지금의 행정대학원.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행정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행정대학원에 주로 이제 법대 졸업생들이 거기 가서 이제 행정학을 배우고 와서 서울대학의 행정대학원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 행정대학원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법과대학 캠퍼스 안에 있었어요. 나중에 황영대학원도 법과대학 캠퍼스 안에 있고 했는데 그걸 제가 재임 중에 미네소타와 60주년 돼 가지고 미네소타 대학 총장도 오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ODA 같은 거 해서 라오스 대학 총장도 이제 오고 해서 이제 같이 행사도 하고 했는데 제가 미네소타 대학 한번 갔습니다. 그거는 뭐 원래 미네소타 대학에 총청한 게 아니고 노벨 뭐 언론 위원회인가 여기에서 노벨상 수상자 3명하고 같이 미팅하는 걸 초청을 해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게 기록을 보니까 상당 기록을 미네소타 대학에서도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 역사적인 연구가. 그래서 제가 11개 대학 단과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 용역을 들여서 아마 이만큼 해서 연구 프로젝트가 나온 적이 있어. 저 나름대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 우리 캠퍼스 이야기가 나올 다른 수원 캠퍼스는 그 농생대 자리 아닙니까? 제가 재임 중에 한번 가보니까 이 관악으로 옮기고 서울대학 입장에서는 전인 미답의 캠퍼스가 돼 있어요. 아무도 가지도 않고 예를 들면 기숙사는 그대로 있는데 기숙사 카텐이 막 창문이 왠지 부서져 가지고 뭐 휘날리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흥 캠퍼스입니다. 시흥 캠퍼스가 사실은 이장무 총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 재임 중에 반환점 도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이 시흥 캠퍼스 재벌의 앞잡이 서울대학에 노릇한다고 못한다 그래가지고 총장실을 6개월간 점령했어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한 달 이상 점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타협이 안 되는 게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걸 타협을 하지. 저는 전 총장님들 하던 거 그냥 하던 대로 해왔 것뿐인데 절보로 그걸 전면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총장실 점령이 우리 서울대 역사상 6개월을
점령당해가지고 제가 이 색간살이 할 때 우리 성기학 회장님이 그때 100억을 들고 오셔가지고는 총장이 이게 쫓겨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어쩌나 걱정하던 기억이 제가 새롭습니다. 그래 뭐 할라고 뭐 많은데 제가 너무 또 철없이 또 오래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총장을 해보니까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하고 전혀 달리 흘러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울대학이라는 조직이 워낙 크고 이게 약간 봉건 제후 국가거든. 그래서 제가 총장, 예를 들면 뭐 초빙 교수, 석자 교수를 임명했다는데 총장도 모르고 있다가 아침 뉴스 보고 아침 신문에 보니까 누가 뭐 홍길동이가 뭐 서울대학에 석자 교수 됐다는데 내가 학장한테 물으면, 공대 학장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총장도 모르게 이랬더니 그 뭐 과외에서 했는 모양이죠. 공대 학장들하고 또 글짝이에요. 이 그 정도로 이 학교는 그래도 총장 없어도 돌아갈 정도로 우리 학교가 저는 잘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역대 총장님들이 대체로 미국에서 하게 하신 분들인데, 저만 우리 법학은 독일 프랑스가 좀 세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파리대학에서 한 사람이고 해서 이 제2외국권도 강화해서 국제화해야 된다 해서 원래 SNU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이 4개 기관에 가 있던 걸 제가 14개 SNU 인 유럽도 만들고, 우리 신승호 국제본부장님도 계신데, 그래 뭐 이런 걸 이런저런 거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나중에 퇴임하고 승낙인 총장의 최대 업적이 뭐냐? 1,000원의 아침 식사래요. 처음에 보직자 회의에서 총장님 1,000원의 아침 식사를 내서 합시다. 뭐 꼭 뭐 아침까지 학교에서 먹여야 되나? 그렇긴 한데 뭐 아침 굶는 학생들이 좋다 그러면 그럼 돈은 전국 국립대학에 1,000원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발전 기금을 모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100억 예법 100억 이어달리게 해가지고 그 한 팀은 이순재 선생이 한 팀의 1호고, 다른 한 팀은 우리 낙성대에서 오는 버스 회사, 그 우리 학교만 다니고 하니까 해서 그 200 모아가지고 1,000원에 아침 식사하니까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점심 그 다음에는 2016년에 점심, 2017년에 저녁까지 학생에 관한 1,000원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대학은 뭐하냐 이래가지고 이제는 지금 국가정책으로 사립대학까지 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회사에서도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1,000원의 제가 재임 중에 1,000원의 아침 식사를 먹었던 제가 직접 접촉한 건 없는데 언론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먹었던 학생이 행정고시를 돼가지고 농림축산부인가 어디에 1,000원의 아침 식사 주무사무관이래요. 그래 이게 4년이라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에 이걸 총장이 죽으라고 일해봐야 자기 의사가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까 시흥 캠퍼스는 제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죽도록 6개월간 총장실 점령당하고 골병 들고, 또 1,000원의 아침 식사는 별 뭐 제가 시큰둥하게 시작했는데 그게 뭐 대한민국을 위한 큰 정책처럼 되고 뭐 이런 점을 제가 보면서 역시 서울대학에서 하는 일들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제가 불행하게도 총장 재임 중에 파면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파면 한 분 중에 뭐 제가 듣기로는 세계적인 수학자하고 그 교수님 저서가 MIT 교재로도 쓰일 정도라는데, 근데 똑같은 사례가 연고대에 있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데
연고대 교수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 언론에고 뭐 청와대에서 뭐 서울대 교수가 이래가지고 처음에 온건 노선 하다가 그때 제가 국내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온건 노선 하는데 뭐 외국인인데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 왔어요. 그럼 뭐 들어가서 보자 하니 그래 들어와서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분은 파면당했어요. 그래 이게 우리 서울대학의 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우리 서울대 가족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면서 그래도 우리 서울대학교가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대학이고 또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그 나라에서 서울대학만큼 존재 가치를 레종 때 들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 학교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지낸다면 우리 학교가 더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몰랐던 게 전략원 원장 맡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 건물과 관련해서 성씨 종문회 감사드립니다. 정치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세정 청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조금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 또 한 번 더 우리 선우 네. 또 한 번 기회 지금 드리겠습니다. 송장님 총장님께서 아침 식사 1,000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학원생들이 하는 김박사 넷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떴냐면 역시 서울대학이 국내 최고 대학이야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근데 이유가 뭐냐면 1,000원의 식사를 3끼를 다 제공하는 대학이 서울대학밖에 없다. 굉장히 히트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71학번으로 75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물리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졸업식은 물리대에서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75년에 대학원을 입학은 했었습니다. 입학식은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물리대와 관악 둘 다 이제 경험을 한 그런 세대인데 정말 그때 그래서 75년에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버스는 전부 다 비포장도로를 다녔고 사실 제가 73년, 74년에 학교 재학생이면서 여기 와서 나무를 심은 기억이 납니다. 식목일 날 오면 나무 여기가 워낙 산이 민둥산이라서 근데 그 관악산에 이렇게 모은 거가 사실은 서울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여러 군데 단과대학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합대학이라는 개념보다는 연립대학 비슷한 그런 개념이었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 굉장히 종합대학 같이 됐고 실제로 오늘 조광규 총장님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면서 지금 우리 선우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학사 지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물리대가 인문사회 제한으로 갈렸고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고 조광규 총장님이 물리대 계실 때 학생 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처장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문과에 있던 손학규, 김근태 이런 사람들 데모하는 걸 많이 막아주고 하고 보고도 해주시고 그랬고. 근데 여기 오시면서 이제 첫 번째 자연대 학장이 되셨는데 그때 처음 하신 정책이 뭐였냐면 교수 공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수는 학과에서 알아서 그냥 원로 교수님이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날짜를 딱 정해서 이제 신입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채하듯이 전부 다 원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뽑고 그러면서 그게 인사영역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사실 그때 이 학과의 파워와 이 대학의 인사영역의 파워가 약간 서로 알려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함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연대에서도 굉장히 원로인 여자 교수분이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계셨는데 이분이 업적으로는 그 당시에 지원한 사람들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원로 교수님들이 여자를 왜 뽑아 남자를 뽑아야지 그래서 다른 분을 추천했답니다. 근데 그게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뒤집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좀 근대적인 그런 이제 그 인사들을 만든 그런 이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악으로 75년 다 오진 못하고 이제 물리대 쪽하고 뭐 상대 이렇게 몇 개 사범대 이렇게 왔지만 나중에 이제 공대가 오고 사실은 농생대가 오면서 거의 이 종합학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간호대가 이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이제 관악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 종합화를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학제간 연구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는데 굉장히 거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수일 때 그 프레시맨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1학년들 학생들하고 한번 10명쯤 같이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맡은 학생들이 공대하고 자연대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이 1학년 이제 첫 학기였죠. 그리고 이제 끝날 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되게 많은 학생들이 과학고 영재고 출신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걔들 보고 야 니네 동창 중에서 동창 중에서 카리스트나 포스텍 학생 상당히 있을 텐데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학교에서 뭐 기숙사 주고 뭐 학비도 주고 다 하는데 서울대학은 니네가 돈 내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얘네들 딱 하는 얘기가 저희들은 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데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 학기 지났는데도 카이스트나 포스텍 학생들을 동창을 만나면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오면서 이 이공계에 있으면서 아무리 이공계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문사학의 강의도 있고 동아리 가면 같이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접한 학생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카이스트나 포항대는 그게 좀 부족해서 이게 자기들은 서울대 온 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합화를 했다는 게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학생 교육에 좋은 면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좀 아까운 게 농생대 오면서 사실은 제가 자연대지만 거기에 그 땅이 그전엔 자연대 운동장이라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애들 축구하고 그런 땅이었는데 그 운동장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막 지면서 이 나무 운동장이라는 게 지금 대운동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할 이 장소가 없다는 게 참 아깝고 그거를 이제 시흥에서 좀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학생들이 거기 이용하는 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서울대학이 종합화가 되기 전에 이제 각각 단과대학들이 굉장히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들이 남아서 아직도 종합대학이긴 하지만 굉장히 단과대학의 힘이 센. 그래서 우리 성당의 조정님은 학과가 더 세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좀 분권에 대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 같으면 총장이 학장들을 임명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장들은 총장 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이 학장은 교수들이 선출을 하고 처장들만 이 총장 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학장님들은 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군이 아니라 적군같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고 싶은데 단과대학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싫다 그러면 이거 참 그러니까 진행하기가 어려운 데도 많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종합화가 완전히 된 건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그 국가미래전략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내실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학이 여러 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하려고 해도 그 분야 저 인재가 있는데 이게 과연 내실 있게 하느냐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미래전략원 우리 뭐 유홍림 총장님이 그 학장 때 제안을 하셨고 저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전 김부겸 총리하고 그런 일화가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그 김부겸 총리하고 그때 그 송호근 교수하고 해가지고 만든 게 아마 국가미래전략
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년 보고서도 내고 위원회 세미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이용준 총장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이 같은 게 이거를 좀 이 항구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데이터도 축적을 하고 위원회 쪽이라는 게 1년 있으면 없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전략을 만들고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2022년 2월달에 만들었죠. 근데 2월 초에 청동창에서 김부겸 당시 총리를 불러가지고 이 조찬 포럼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저는 갔더니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5분 정도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나가서 이제 우리가 국가미래전략이라는 걸 곧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2월 말에 상립 총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김부겸 총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돈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한 뭐 4-50억 우리 넣을 정도라고 그랬더니 그거 봐. 서울대학은 이름만 거창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국가미래전략을 하고 싶어서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니까 뭐 예산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좀 만들자. 그런 기구를 만들자 그랬더니 1년에 예산이 300억 좀 든다고 보고가 왔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사람도 뽑아야 되지 건물도 지어야 되지 그러니까 300억 좀 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집어넣어가지고 못했는데 서울대학이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하는데 뭐 예산이 너무 조금 있어 이게 뭐 되겠냐 뭐 이제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도 필요 없고 우리 저기 성격 회장님이 다 주셔가지고 건물 있고 사람도 새로 뽑을 이유가 없다. 다 교수들이고 그 활동할 수 있는 연구원 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글쎄 한번 두고 봅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전화를 했길래 제가 그러면 당신이 총리인데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우리 창립 기념식에 뭐 와라 그랬더니 정말 와가지고 축사도 하고 1시간 반 있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김부겸 총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김부겸 총리 당시 총리의 말대로 이름만 멋있고 실제로 내용이 없는 그런 기관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태까지 한 거를 보면 상당히 우리 여권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저는 이게 국가의 그 장기적인 전략을 끌고 가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이 데이터도 제공해주고 당에 관계없이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나 정책 같은 걸 주는 이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두 개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할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라운드씩 다 돌아갔는데 또 추가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조금씩 좀 해주시죠. 우리 선우 총장님부터.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인재 양성이죠. 인재 양성이라는 건 교육입니다. 아까 여기 서울대학교 그 상황을 보니까 연구비가 한 7천억 정도 되고 전체 예산이 한 1조 정도 되는가요?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여다본 게 뭔가 하면은 하버드 대학하고 동경대학의 예산 구조가 어떤가 하는 걸 갖다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 연구비가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운영비하고 교육비인데 우리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의 대학에 그 비싼 돈을 주고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게 우리 교육이 그만큼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교육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돈 들어가는가 하면 제가 놀란 것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부 과목을 몇 개 들었는데요. 숙제를 내주면은 교수가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고 제 영어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돌려줍니다. 그러려고 그러게 되면은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교수를 도와주는 TA가 확립이 돼야 되고 도서관이라든지 실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만큼만이라도 좀 교육비에 좀 많은 투자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 TA라는 개념이 좀 잘못돼 가지고서 학생을 도와주는 것으로 아니죠, 교수를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교가. 근데 사실은 그게 교육을 도와주는 걸로 돼야 되지 교수를 도와주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교 시스템도 굉장히 잘못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실험 실습이라든지 이런데 한 그 교육에 많은 좀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어디 가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의 기본 기능은 교육이니까 어떤 대학을 가니까 저희가 교육 중심 대학으로 가야 됩니까?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면은 연구소로 가지 왜 대학으로 가느냐고. 대학의 기본 기능은 교육입니다. 학생 인재를 키워내는 게 기본 교육이니까 거기에 우리 특히 총장께서 주안점을 해야 되는 건 연구라는 것은 교수의 업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수가 열심히 하는데요.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교수들이 열심히 하지가 않습니다. 그 성과가 별로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총장이 드라이브 해야 되는 거는 교육을 조금 더 좀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써주면 그게 우리 대학의 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선우중호 총장님 교육 말씀하시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지인의 아들이 다른 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대학 4학년인데 이제 제가 교수로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보냈어요. 근데 그 학생 이야기가 대학 4년 동안에 교수님 연구실 와보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선우중호 총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제가 역사적으로 하나 남기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때는 교양학부라는 걸 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대 입학했는데 법대는 어디든지 붙은지도 모르고 저 공대 예꿀대기에 무슨 뭐 이상한 흐름한 건물이 있었어요. 단층 건물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거기에 1년 꼬박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청량리에서 학교 가기도 불편하게 청량리에서 스쿨버스가 탈 수 있고, 스쿨버스 못 타면 기차를 타야 돼. 꼭 옛날 얘기 같지만 그 학생을 거기다 몰아넣고, 예를 들면 문과는 뭐 문회의 문비 이래가지고 뭐 무슨 학생들을 섞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학생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교양학부 이제 교수님들은 전부 교양학부 전임 교수님들인데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강사하던 분들을 전부 이제 교수로 교양학부 전임 교수로 임명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교양학부가 없어지면서 이제 각 과로 가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총장할 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두 분 드렸는데, 황동규, 영문과의 황동규, 국문과의 김윤식 선생님을 드렸는데 그 두 분이 나중에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학자입니까? 그분들이 그때 초임 전임 강사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교양과정부 없어지면서 영문과, 국문과 오는데 엄청 비토를 당했다는 거예요. 대학이 다시는 그런 실험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국제화가 우리 서울대 학생들이 저는
대학 재학 중에 한 번은 해외 나가서 연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영어 수업이 우리 서울대학의 QS 더 타임스의 점수 제일 낮은 게 저 국제화거든요. 영어 강의를 좀 늘려서 인센티브를 좀 주자는 게 제 취지였는데, 그런데 웃기게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 교수님들이 영어 강의 늘리는 거 절대 반대야.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자기네들은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나 놓고 우리 학생들 영어 강의 듣게 한다는데 지금도 그 점에 관해서는 매우 섭섭하게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요거도 먹은 정책은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봉건제후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울대학이 이게 단과대학 연입으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전부 단과대학에서 그 대표적인 게 AMP 최고 지도자 과정인데 지금 서울대학에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연고대 총장들이 저한테 클레임적이에요.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좀 수익 창출도 되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금을 받아서 각 대학에서 얼마를 들어와서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가 본부에서 통계가 안 잡혀. 제가 그래서 일단 등록금은 본부로 다 내라. 그리고 그 등록금의 20%는 기관장에게 자율적으로 주겠다. 그건 뭐 대학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뭐 심지어 도서관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들 쓴 돈을 총장이 뺏어갔다고. 제가 뭐 뺏을 게 뭐 있겠습니까? 뭐가 답답했으면 제가 뭐 월급이 뭡니까 뭡니까? 그 또 하나는 지금 국정감사 시절인데, 국정감사 첫해 취임해서 뭐 2달밖에 안 됐는데 국정감사 오라 해서 갔더니 뭐 한 사람이 서울대학에는 교수들이 연구는 안 하고 사회이사는 한다고 뭐 고함을 질러요. 그래서 뭐 사회에서 좀 하기로 서니 저는 한 적 없습니다만은 뭐가 잘못됐나 해서 했는데, 둘째 가니까 또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사회이사를 지금부터는 이 밖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그때 한 9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사회이사 다 신고하라. 향후에는 신고 안 한 거는 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둘째, 사회이사 1년 급여가 3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장학금을 내라. 했더니 근데 희한하죠. 90명 등록에 있었는데 제 그거 발표하고 나서 한 달간 새로 접수 받으니까 16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둘째, 20% 장학금 내라 그런다고 경영대학 내 런천 미팅에 갔다가 나를 안 보려 그럴 정도로. 근데 사회이사는 뭐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그 사회이사 된 게 본인 능력도 출중하겠지만은 그런 점은 좀 적어도 대학 본부에서 또 뭐 다른 많은 걸 뭐 컨트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은 그래도 대학 본부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초빙 교수, 개공 교수, 석좌 교수 임명과 마찬가지로 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학장님들 계신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교육 관련된 얘기 좀 요즘 관심 있으신 분요 좀 얘기해 주시죠. 뭐 대학이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총장이 신경 써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보고 있으면 AI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변할 것 같고, 또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도 줄어들 거예요,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펀더멘탈하게 변할 텐데, 그럼 대학에서 뭘 가르쳐야 되나?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AI나 뭐 이런 것들이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대학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뭘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뭐 3분의 2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앞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뭘 가르쳐야지? 하여튼 이 교육에 대해서 펀더멘탈한 그런 고민이 좀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 아니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그동안에 세계적인 대학이 됐다고 하지만 세계를 끌고 가는 대학은 아닌데 이제는 이 교육 문제, AI 시대 교육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상당히 갖춰졌으니까 능력도 생겼으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단과대학의 힘이 크고 학과의 힘이 크고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왜 서울대학 개혁 안 하냐고 밖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항공모함이야. 그리고 카이스트는 훨씬 잘하는데 왜 너희들 못하냐 그러면 카이스트는 구축함이고 우리는 항공모함이라서 구축함은 빠르게 이 코스를 바꿀 수 있지만 항공모함 평가가 어렵다고. 틀려고 그러면 워낙 등치가 커서 어려운데 한번 틀면 그 임팩트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학이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아마 한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치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이 인구 감소 문제인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얼마 전에 그 메가스터디를 창업하신 그 손준 회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 그 세미나 그 콜로퀴움에서 불러서 좀 모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숭실대학에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느냐를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뭐 대학 이름 얘기한 건 좀 죄송하지만 여기서 잊어버리십시오. 그랬더니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야 당신들은 10년 뒤면 뽑을 걱정이 아니라 모집하는 걱정을 해야 돼.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이 사립대학 중에 괜찮은 대학이면은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뽑겠지만 이제 10년 지나면 이 학령 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주는데 그러면 뽑는 게 아니라 모셔와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서울대학은 어떨까? 서울대학은 아마도 그래도 계속 오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도권에 있는 괜찮은 사립대학들이 그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아마 학생 프렌들리 정책을 바꿀 겁니다. 얘도 어떻게 우리가 어트랙티브하게 보일 건가 할 거고 그럼 학생들이 진로나 이런 거에 굉장히 사회 나가서 어떻게 그 많이 바뀔 텐데 서울대학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 좋은 학생들이 올까? 아마 서울대학도 뭐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 매력적인 그런 대학이 될 건가?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우리 얼마 전에 조영태 교수가 이 프로젝트를 했다는데 이 인구 감소가 됐을 때 과연 서울대학 이공계의 연구실이 제대로 살아남을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공계 연구실이 대학원생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선 학생들이 있으니까 서울대학 이공계 연구실이 상당히 잘 되는 건데 우선 학생들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가? 그걸 미국은 과거에 이걸 이제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죠. 제도를 바꾸고 외국 학생들 데려오고 그게 대학 제도를 바꾸는데 뭐 1, 2년 걸리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걸린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봐야 한 1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러고 그냥 괜찮아 아직은 뭐 이러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뭐 50대 60대 된 교수님도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뒤에 학교는 이제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 고민을 조금 이제 우리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참 놀랍게도 아직도 이 서울대학에 대해서 좀 일침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이 타과 과목을 들 때 그거를 제한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그 표준 실수가 안 될까봐 나가서 그걸 꼭 교수회의 가서 승인을 받아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융합 교육을 해야 되는 데서. 그런데 그런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규정은 그보다 훨씬 더 포용적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그게 제한적이라 가지고 학생들은 그걸 느끼는 게 사실 규제 개혁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는 그럴 때 보이지만
밑에 내려가면서 점점 더 규제가 강해지면서 이게 힘들어지듯이 지금 학생들을 옥죄는 제도를 하는 그런 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학교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이 내규나 이런 걸 보고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무효화시키든지 하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간단하게 며칠 전에 제가 저 TV에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그중에 유로뉴스라고 있는데 BBC하고 하는데 거기에 웬 여자가 나와서 대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여자가 그 EU에 아마 그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네가 3천억 불을 반도체하고 AI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유럽이 전 세계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약 20년 뒤졌다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캐치업하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놀란 것은 트럼프가 미국 대학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니까 유능한 그 연구자들이 갈 데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자기네 유럽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세계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성중호 총장님 처음 말씀하신 그 화두에 저는 왜 그러면 저희들 때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이었잖아요. 요즘 인사자 그 물리과대학 특유의 학풍이 물리대 학풍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야말로 그 학풍이 지금의 AI 시대의 융합학문 대학의 표본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1975년에 인사자로 나눈 게 이 시대는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학생들이 사고를 강조하는데 저희들 사회과학 쪽의 생각은 우리 제자 교수들도 다 사립대학 있는 교수들도 그러고 학생들이 기초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대학 학생 정도 되는 학생은 기초 개념을 다 알고 이제 사고가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기초 개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에서 너무 그런 암기식 교육이 잘못됐다고 적어도 서울대 교수들이 강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데도 제가 이 공개에도 공대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 시내 한 5개 대학, 5개 대학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서울공대 입학해도 교육이 안 된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기초 개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시대 두 분 총장님들은 그런 걸 강조하는데 숙고사고 암기식 교육 폐해를 강조하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최소한의 기초 개념은 암기가 돼야지 그 다음으로 발전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꼭 하셔야 될 이야기는 없으시죠? 예, 시간도 좀 되고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지금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아주 아픈 현실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있었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제언도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해 주신 세 분 총장님께 큰 박수 주시면서 이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